안녕하세요. SK텔레콤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센터의 김정선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서요. 저를 불러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텔레콤에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바쁘셨는지 섭외가 안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대타로 부르셨는데 이 자리에 오게 되면서 제가 많은 그 정체성에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센터에 있고 지금 텔레콤에서는 전 15년 정도,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직장까지 하면은 한 근 2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일까? 내가 이런 컨퍼런스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저도 제 자신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ting Smart Insight from Text Big Data라고 제가 강의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스마트 인사이트는 좀 이중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SK텔레콤에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텍스트를 분석하는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스마트 인사이트 co.kr로 접속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인 그 이유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연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빅데이터와 더불어서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모든 지혜의 시작은 용어의 정의로부터 비롯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텍스트는 굉장히 복합적인 신호의 덩어리인 것이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생산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형식화된 사실과 개념이죠. 그래서 생산의 주체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유형, 그러니까 구조 자체도 뭐 우리가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뭐 정형, 비정형, 반정형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보이스, 텍스트, 이미지 또는 로그 데이터, 센싱 데이터, 0과 1의 조합 이러한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생겨나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이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지 분석의 대상으로 들어올 텐데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들을 전처리하는 기술도 아직은 발전하는 중이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인사이트화 시키는 그러한 부분들도 아직은 또 발전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 자체가 어떤 그 배열의 의도화된 배열의 조합으로 생기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논리 구조라든지 알고리즘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해요. 일종의 블랙박스로 남겨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죠. 무조건 이제 데이터의 결과를 맹신하는 그러한 결과,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지배 구조 이런 자체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얘기할 때 데이터 자체의 특성이 그러한 부분,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윤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반드시 윤리성을 갖추고 데이터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언티스트. 용어의 정의를 제가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갖고 왔어요. 국어사전 용어의 정의, 저도 사이언티스트가 잘 몰라서 실제적인 현상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현상에 내재하고 있는 진리를 객관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규명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두 용어의 조합을 통해서 진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간단한 어떤 문맥 구조상에서 보면은 인간과 기계와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해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된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현상에 내재하고 있는 진리를 객관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규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자질은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분석의 대상으로 흡수하는 그런 매시업에 관련해서 창조성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박스 영역에서 이 형성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의 윤리성 두 가지 자질이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정보 경제학을 저술했던 맥도너란 학자가 이제 이 정보의 계위를 좀 디파인을 했죠. 그래서 그냥 데이터는 그냥 단편적인 지식, 인포메이션은 나한테 필요한 유용한 데이터, 정보.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난리지화되고 인사이트화되고 위스덤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개인의 그 주체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개념화되고 패턴화된 지식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얼추 용어의 정의는 된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제 분석이죠, 분석. 애널리틱스. 그래서 이것도 또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분해와 분류를 통해서 현상과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라고 디파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즉 달리 말하면은 종합적인 것의 반대죠. 잘게 쪼개는 거. 맥킨지에서 얘기한 어떤 업무에 대한 그 어프로치 방법의 MEC라고 미시하게 일하는 거 들어보셨죠? mutually exclusive하고 또 collectively exhaustive하다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분석에 대한 접근의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총집합소라고 하면 저희는 아마 대표적으로 구글이라는 업체를 떠올릴 것 같아요. 구글이 2004년도에 실리콘밸리에 저런 광고판을 세웠어요. E라는 상수에 자연상수의 첫 번째 10글자리 닷컴을 찍어라. 저게 뭐였을까요? 네. 그래갖고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호기심에 겨워서 그걸 막 찾겠죠. 자연상수의 첫 번째 10글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718182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찍고 닷컴 들어가면은 두 번째 어려운 수학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은 바로 다이렉트리 구글의 인사 담당자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가 찾고 있던 인재예요. 예,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고 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능한 사람. 그래서 사실은 구글이 굉장히 창조적인 기업이고 지금 글로벌이 가장 제일 선도의 어떤 그 창의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한 인재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방식부터가 남달랐던 것이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익숙해요. 심리학에서 이제 뭐 형태 심리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고 또 뭐 HR에서 무슨 훈련 같은 거 받다 보면은 저게 뭘로 보이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는 입장이니까 저게 노파로 보이는 사람과 젊은 여인으로 보이는 사람 두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그 Y 값으로 가기 위한 X들을 디파인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디파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신 있게 손 드시고 말씀하실 분이 없죠. 보통 이런 자리에 오면은 되게 무지만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젊은 여자에 대한 증거는 뭐 예를 들어 머리 장식 그리고 뭐 긴 속눈썹 그다음에 뭐 목걸이 이런 정도. 늙은 여자에 대한 어떤 증거들은 처진 눈, 우울한 입술 또 뭐 이런 것 외에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기존 화풍 젊은 여자를 많이 그렸을까 늙은 여자를 많이 그렸을까 이런 것들도 판별해 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화할 수 있겠죠. 또 조금 더 생각한다면은 자
예를 들어 이걸 늙은 노파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코의 사이즈가 남다르죠.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야?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아주 그 이산치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부정하고 젊은 여자일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한 장의 그림, 종합적인 이러한 패턴을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분해를 해가지고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줄 아는 것도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기존에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국내에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확보돼 있다라고 하는 곳은 이런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 이제 클릭 스트림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고객들이 행태 분석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또는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추천해야지 조금 더 매출이 일어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소셜 커머스 하는 쪽 쿠팡이라든지 위메프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실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액셔너블한 인사이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업무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웹데이터 분석학의 2013년도에 제가 부분을 발췌를 해갖고 왔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약간 현상에 매몰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왜를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why.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됐지? 그 안에서 어떠한 인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지?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학의 출발 선상에 놓여지는 것이고 그러한 접근하는 방법론이 보다 엄격한 리고러스한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과학의 경계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클릭 스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중 결과, 다변형 분석이랄지 또는 A/B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그게 왜 일어났고 라는 부분으로 이제 계속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령 데이터가 아닌 정성 데이터. 기존에 우리가 정성 데이터라고 하면은 사실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뭐 인터뷰하는 FGI 같은 거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FGI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이제 1대1 인터뷰를 통해서 퀘스천을 던지고 거기서 일어난 모든 그 질문과 답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중요 키워드 또 행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환경이 바뀐 게 그 온라인 공간에서 지금 웹과 SNS 상에서 이런 프로액티브한 고객들, 소비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있어요. 텍스트 데이터들이겠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과 의견들이 잠재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 명당 10만 원씩 비용을 태워가면서 10명, 20명의 고객을 만나가지고 그거를 녹취를 하고 전수도 텍스트로 변환을 시키고 그 안에서 키워드 발췌를 하고 분석을 했던 그런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그 놀라운 언어 처리에 대한 기술의 디펜던시를 가지고 보다 쉽게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의견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경쟁사도 봐야죠. 경쟁사의 현황, 경쟁사의 어떤 그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취득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것은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재현을 할 수가 있어야지 사실은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예를 들어 뭐 버즈의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매출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현상이 그래요. 두 개 데이터를 딱 매칭해 보니까 상관관계가 있네요. 끝. 그러면은 so what이 되는 거죠. 어쩌라고. 상관관계가 있네. 어쩌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건 액셔너블한 인사이트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액셔너블한 인사이트로 접근을 할 때는 보통의 이제 학문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그런 리서치의 그런 접근 방법 단계를 좀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기업체에서 많이 고용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풀은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기보다는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런 영역이 보다 가까운 것 같아요. 하드 위에 하드본 SQL을 어떻게 얹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피그와 하이브를 어떻게 얹어서 R 라이브러리에서 뭘 해갖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네? 끝. 예. 그 액셔너블한 인사이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처한 어떤 그 기업들의 에지이즈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흔치 않아요. 예. SK텔레콤 정도나 되니까 거기에 가입자 정보와 CDR 데이터와 그다음에 뭐 통화의 패턴과 데이터의 정보량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뭐 정말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제조나 유통 또 서비스 업체를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서 굳이 하두블, 그 안에서 굳이 피그 하이브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자를 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지고요. 데이터 드리븐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뭘 연구해야 될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의 주제 영역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계된 어떤 주변의 어떤 사전 문헌 고찰 또는 사전 정보 탐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리서치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좀 도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가설 도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설을 접근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셋들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정렬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설문지처럼 사람들한테 이제 쫙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yes or no 또는 오픈형 또는 사지선다형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게 되면은 그거를 일일이 키펀칭을 해가지고 데이터화를 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빅데이터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데이터의 이 종류 자체, 생산의 주체 자체가 너무 다이나믹해졌기 때문에 이 측정하는 것, 분석하는 이 대상 영역이 빅데이터 커버리지 안으로 들어온 거죠. 굳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하지 않아도 프리리뷰, 프리스터디 정도의 것들은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라든지 또는 소셜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공공 영역의 그 사이트에 오픈되어 있는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why,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스페시픽하게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그때 추가적인 설문조사, 추가적인 FGI 이런 것들을 기획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메저먼트와 샘플링과 데이터 콜렉션과 데이터 분석의 영역이 기존에 접근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이게 빅데이터의 환경이 우리한테 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포팅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드렸던 대로 소아스이 끝나지 않게끔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프로세스를 바꿔야 합니다. 라는 어떤 제언이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텍스트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액셔너블한 인사이트로 접근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한테 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연어 처리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 영역이에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특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냐? 아닙니다. 국어 국문학 전공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데 멀고도 또 가까운 게 또 이 자연어 처리에 언어의 날리지 베이스가 없으면은 프로세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경계선상에 놓여 있고요. 제 소개를 아까 이제 그냥 회사 생활 오래 했다라고 드렸는데 약간 저는 좀 융복합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석사 과정은 2개를 했는데 국문학과 경영학을 했습니다. 박사는 디지털 미디어를 했어요. 아직 이제 학위는 못 받았지만 과정은 끝내놓고 지금 이제 논문 막바지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날리지 베이스가 약간 굉장히 이제 이종이죠.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날리지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데이터지만
어떻게 어프로치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나름 창의적으로 조금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어 처리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실제 상용화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영역들이 있는데 뭐 정보 검색도 있겠고요. 뭐 시멘틱 검색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기계 번역, 그리고 자동 통역, 뭐 문서 작성, 문서 요약, 문서 분류, 그다음에 프로드 디텍팅 같이 뭐 이렇게 신용카드 넘버라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웹상에서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 그 논문 같은 것들도 어디서 이렇게 뺏겼는지 금세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패턴의 같은 분류를 가지고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되는 영역이죠. 근데 또 이제 언어라는 게 앞단에서 음성하고 또 많이 맞닿아 있어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소나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파 자체를 이렇게 스피치 투 텍스트, 즉 음성 정보, 음성 언어를 전사시켜서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를 다시 분석하는 그런 영역도 사실은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이제 최근 자연어 처리 연구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문법 규칙이 단순화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난리지, 사전의 대용량화 이런 것도 사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스토리지가 싸지고 거기에 이제 코퍼스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사전 작업들이 조금 용이해졌고 또 대용량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코퍼스에 기반한 언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용 수준의 어떤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이 개발 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법적인 그런 부분보다 통계적인 언어 처리 영역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좀 자연 언어 처리와 데이터 마이닝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이 안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러한 기술 영역도 함께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자연어 분석의 단계는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태소 분석이고요. 이제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내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구문 분석이에요. 문장을 이루고 있는 형태 구조에 맞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의미 분석과 활용 분석, 담론 분석, 대화 분석까지 가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영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은 그러한 분석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형태소와 구문 분석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그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온다라는 그 문장 자체를 우리가 이런 4단계로 나뉘어서 보면, 형태소 분석은 이게 뭐 그다음에 타이거, 컴, S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는 거고요. 구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사구와 동사구로 나누어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미로 보면은 온다라고 했으니까 존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실용적인 활용 분석에 가게 되면은 호랑이가 온다라는 게 선생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으로 이제 인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담론 분석으로 가면은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에 쓰일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 요소 기술 영역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 그 단계별의 어떤 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또 모호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의미 단위로 이렇게 끊어내는 건데요. 언어에 따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달라요. 영어나 뭐 이런 불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고요. 왜냐하면 태변동이 굉장히 이렇게 규격화돼 있어요. 근데 한국어, 일어, 터키어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 처리 엔진 영역에 있어서 글로벌한 그런 뭐 그 기업들이 잘 못 들어와요. 이게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거죠. 왜?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니까, 한국어는. 그래서 이러한 언어 처리 엔진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글로벌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요 자체 엔진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형태소 분석의 난점은 특히 한국어 중의성이 있어요. 감기는 이라는 3글자를 분석을 할 때, 자, 명사와 조사로 분석하는 거, 그리고 동사 어감과 명사 어미와 조사로 분석하는 거, 또 감따와 기는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3가지의 어떤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한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죠.
예, 배가 아파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있지만 배가까지 이렇게만 끊어서 하면은 그 배가 타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사람의 배인지 컴퓨터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법 규칙이라든지 같이 코어커런시 존재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들의 조합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그 문서의 어떤 주제라든지 맥락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기술들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문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의 구조를 만드는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명사구냐, 동사구냐. 근데 이것도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이게 어떤 경우에는 동사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치사로 사용되는 like라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fly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끊어낼지 파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진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의미 분석에 가면은 앞단에서 그런 통사 분석을 다 끝낸 다음에 해석을 가해 갖고 문장이 가진 의미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또 더한 앰비규어티를 갖고 있는 거죠. 돌이 걸어간다, 바람이 달린다라는 것이 돌이 사실은 상식선으로 보면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거죠. 사람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동물의 이름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좀 이제 그 해석의 주안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화용 분석에 가면은 이게 실세계의 어떤 연관관계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같은 거, 정답셋 같은 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죠. 그런데 이제 이 언어 처리 문서 자체가 정답셋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왜?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 1960년도의 문건 자체에 뭐 예를 들어 김영랑의 시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문서를 딱 모았다라는 것과 지금 그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자체를 만약에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짐승남. 예. 그런 용어가 옛날에 있었을까요? 그 짐승이라는 건 그냥 동물이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예전에 구축된 그런 어떤 언어 사전에 의하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처럼 그 조금 언어 자체는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제 프랙마틱한 분석으로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처리 과정의 필요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소의 애매성, 구문 트리 구조 자체, 파싱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제 상위 트리 구조로 만들까, 하위 트리 구조로 만들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그리고 의미 분석이나 활용 분석 영역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영역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나 지식 베이스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 인사이트의 NLP 영역에서도 이러한 지식 작업들을 이제 구축을 해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연어 처리의 흐름을 따르지만은 언어 표현 가능성은 통계적이고 휴리스틱한 그런 결정을 적용을 해서 오피니언 마이닝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 분석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용하는 지식 베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형태소 분석, 또 기분석 사전, 품사간 전이, 뭐 명칭 리스트, 청취 규칙, 격틀, 영어 사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구축이 돼 있어야지 올바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서 자체에 표현이 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제 적합도라든지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내게 됩니다. 뭐 텀 프리퀀시라든지 센턴스 프리퀀시를 계산을 해가지고 문서 표현 구칙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에 쓰여지는 기술도 이제 보편적으로 뭐 카테고라이제이션 한다든지 클러스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한 그 가장 중심성 높은 키워드들을 채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제 범주화라고 하면은 기존의 분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서들을 컨텐츠화 시켜서 가장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에 쓰이는 모델은 뭐 VSM이라든지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 이런 것들이 쓰여집니다. 군집하는 기존의 분류 체계 없이 문서들을 이제 컨텐츠 분석을 통해서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K-민즈 또는 계층적 클러스터링 이러한 방법들을 써요. 그래서 보통 이제 CRM 영역에서 쓰이는 데이터 마이닝과 뭐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단 연결법이라든지 또는 최장 연결법, 평균 연결법, 중심 연결법 이러한 기법들을 가지고 군집들 간의 이제 거리 계산법을 하게 되고요.
키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한 군집판은 문서 내에 존재하는 그러한 키워드들, 명사형들을 이제 다 파싱을 해가지고 전체 문서에서 발생한 키워드의 연관증도, 즉 이제 동일한 문서에서 같이 발생되는 코어커런시 정도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출현한 단어쌍의 횟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의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서가 가장 많이 그 확산이 됐는지, 여기에서 쓰이는 것도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든지 텍스트 패턴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간 것이 되겠죠. 그리고 키워드를 파싱해서 어떠한 명사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급상승 키워드의 트렌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현상적인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적된 지식 작업을 통해서 오피니언 마이닝의 근간이 되는 이제 긍부정 척도값을 관리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문서에 나타난 긍부정의 트렌드를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센티멘틱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감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어의 특성상 굉장히 중의적이고 또 복문 구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센티멘틱 어널리시스의 이 정확도라고 치면은 사실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다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약 70% 정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어떠한 기준값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트렌드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조값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영역에서는 이제 저희가 갤럭시 S 하나를 분석한다라고 할지라도 갤럭시 S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 또 뭐 화면의 사이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 가격에 대한 언급, 그리고 또 뭐 제조사에 대한 언급, AS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구문 단위 분석 같은 걸로 다 이제 데이터를 정렬시켜서 갤럭시 S에 대해서는 가격은 비싸지만 뭐 화면 사이즈는 좋고 그 다음에 AS도 만족스러운 걸로 나타났다라는 어떤 마케팅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속성 포지셔닝 맵 같은 것들도 그리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빈도수 같은 것들을 더 붙여서 뭐 배터리에 대한 언급도는 얼마만큼 나타났는데 AS에 관련된 언급도는 좀 긍정적이지만 뭐 마이너하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도 볼륨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전처리, 즉 엔진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데이터들을 또다시 통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정형화 시켜가지고 이 정형화 포맷으로 된 데이터들을 다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PSS라든지 SAS에다가 넣고 통계적으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어프로치가 가능할 텐데요. 첫 번째는 주제 정의 및 문서 수집을 하는 거죠. 난 이제 뭐 예를 들어 독감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어. 아니면은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어. OECD 국가 중에 자살에 대한 그 트렌드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자살 1위 국가로서 과연 웹과 SNS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자살에 대한 언급도와 또 방법, 원인, 장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할지 내가 한번 어프로치 해보겠어. 그러면은 문서의 셋들을 이제 수집을 하겠죠. 크롤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의 분류, 로직을 가지고 주제 적합도에 맞는 문서를 분류를 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토크나이징 한다든지 형태소 분석을 한다든지 품사 태깅, 이런 전처리를 단계를 거쳐서 유니크한 문서 아이디에 존재하고 있는 자살에 관련된 언급 횟수, 또는 원인과 방법과 장소와 또는 청소년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키워드들의 빈출 여부를 전부 다 코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API 포맷으로 자동화돼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형 데이터 포맷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형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저희가 SPSS나 또는 SAS에다 불러들여서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데이터 마이닝, 이러한 어프로치들을 하게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지식경영 연구에 9월 달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분석지의 확장을 위한 소셜 빅데이터 활용 연구에서 국내 빅데이터의 수요 공급 예측을 한 논문이에요. 이제 이 말씀드렸던 전처리 과정을 가지고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3개년도에 발생한 뉴스, 블로그, 카페, 게시판, 뭐 트위터, SNS, 여기에서 전부 다 문서를 크롤링을 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영문으로 빅데이터, 두 개의 주제 적합,
어를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뭐 컨퍼런스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약간의 가비지성 데이터를 갖고 있는 문서들을 발라내고 이제 대상으로 만든 그 문서의 풀이 총 79,94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 핸들링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유목화를 좀 시도를 했고요.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국가 또는 업무, 빅데이터에 관련된 유관한 감정 이러한 키워드들을 전부 다 정렬을 했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수요자 공급자도 나눌 수 있는 기준들이 이 클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요자라고 하면은 일반 기업체의 이름, 필요, 그 다음에 구축, 활용, 이용 이러한 키워드들이 발생하는 문건이라고 하면 이건 수요자가 작성한 문서겠죠. 그런데 구축, 제공 뭐 이러한 문서 그러니까 키워드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뭐 오라클이라든지 테라데이터 이러한 그 키워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급자가 작성한 문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수요자 공급자가 작성한 문서의 기준들을 가지고 이러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분된 그 유효 영향 요인들을 가지고 다시 데이터 마이닝, 의사 결정 그 트리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연구의 결과를 봤더니만 국내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저장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스토리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또 뭐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공급자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를 성장과 혁신 측면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었지만은 수요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시하면서 빅데이터 기술을 수용하고 있었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공급자가 중요시하는 요인보다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빅데이터 시장의 수요자는 그 업무 영역에서 빅데이터 기술이 제시하는 콘텐츠와 또 의사결정 효율화를 주로 영향 요인으로 인지하는 반면에 공급자는 컨설팅과 의사결정 효율화 요인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그 차별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저희가 이제 그 진행했던 연구 사례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국내의 자살 현상 을 가지고 뭐 정보화진흥원이라든지 보건사회연구원하고 일반 자살하는 사람과 청소년 자살의 유형을 이제 비교 분석해가지고 나온 레포트가 있고요. 또 사이버블링이라든지 왕따 이런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과 그 다음에 가해자 입장 그리고 방관자 중립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또 나누어서 분석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맥락 안에서 보면은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부터 쭉 진행해왔던 세션 중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질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엔지니어링적인 백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대한 그러한 뭐 난리지와 기술 영역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5D 1C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리서치 디자인입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Y를 밝히는 그러한 리서치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이 전처리가 돼가지고 인사이트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반 분석자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블랙박스 영역에 대한 그런 그 윤리적인 측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 어슈어런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빅데이터의 성격상 이런 다양한 유형의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머징하고 그 다음에 분석의 대상으로 가공할 것인지 데이터 오거나이제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사실은 뭐 세상이 좋아져서 뭐 ETL 기술이 발달을 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조그만 맘만 먹으면은 뭐 노이즈 제거라든지 클린징이라든지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쉬워졌다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다른 데이터들을 어떻게 오거나이징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된 베리피케이션, 검증이 되겠죠. 그래서 사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규명하는 그러한 영역하고도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마지막 D가 도메인 날리지. 업의 특질을 모르면은 액션허블한 인사이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현상, 뭐 어디 그 일본 저자가 썼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한테 데이터가 있죠. 어떤 데이터냐면은 동네에
그 음식점에서 불판이 몇 개씩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예, 데이터죠, 그냥. 불판이 몇 개씩 나오는지. A라는 돼지 삼겹살집에서는 하루에 50개가 나오고 B라는 또 등심집에서는 하루에 100개가 나와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쭉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데이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인포메이션화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상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사람. 내가 여기에다가 뭐 가게를 차리거나 아니면 또 달리 불판을 닦아주는 대행업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 상점이 굉장히 나한테 유효한 고객일지를 달리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즉 정보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관성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 도메인 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우리가 아까 이미지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이질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말 시장에 유효한 또는 그 과학적으로 유용한 그러한 인사이트로 만들어내는지 위스덤으로 만들어내는지 이러한 부분은 크리에이티비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텍스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사실 프로세스적인 측면 관련된 기술 영역을 소개해드렸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좀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제 이메일 아이디입니다.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